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일 맡은 노재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여기 오려고 아침부터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하실 분은요, 윤석환 교수님이 손글씨 일기와 편지 쓰기 가치 이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좀 많이 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고요. 바로 강의를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제 세계 속의 인물들이 어떤 일기를 어떤 글을 써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7명을 제가 뽑아달라고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안네 프랑크,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버지니아 울프, 헬렌 켈러, 프란츠 카프카, 에드바르 뭉크 이렇게 7사람을 뽑아서 저한테 강의를 해보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세계 속의 인물들이 더 많이 있죠. 아주 굉장한 인물들이 쟁쟁하지만 그래도 일기를 쓰거나 그런 글을 써서 자기의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을 뽑아준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 한 건 아니고 AI가 한 거니까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AI한테 물어보면 비슷하게 아마 답변이 나올 겁니다. 함께 한번 그 인물들 속에 들어있는 그 속내와 그 사람들의 고민과 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주제인 그 일기의 정의와 중요성, 이건 늘 우리가 일기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지만은 나이 있는 성인들에게는 틀림없이 이 정의와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일기란 무엇이냐 그러고 보니까 가장 개인적인 기록이다. 첫째는 개인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면 비밀 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가족의 내력이나 아니면 자기 인생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기는 인간성, 인간 자체, 그 동물적인 인간부터 시작해서 사고하는 인간까지 말이죠. 그런 인간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희노, 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아픈 것, 통증, 또 머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고독감이나 그런 심정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4.19나 5.16을 겪으면서 그 경량의 노도를 헤치면서 느꼈던 시대적인 감각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걸 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기에 남겨주는 사람도 있죠. 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건부터 시대적인 사건, 전쟁과 빈민과 기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독재와 또 어떤 쿠데타나 내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주변에 와 닿아 있는 거죠. 일기의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을 조명한 그런 창조적인 발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일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대적인 흔적도 남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큰 글자로 시대, 인간, 감정, 철학, 기억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화두로 올라온 분이 누구냐면 안네 프랑크를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네 프랑크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네 프랑크는 그 사람이 그 생활과 기록을 요약해 보자면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의 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학살 대상자였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숨어서 은신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 안내가 그 숨어 있는 곳에서 2년여 동안에 그런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 감성, 또 가족과의 문제, 또 자기 언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아우슈비츠까지 가서 결국은 나중에 장질부사로 1945년도에 절명을 합니다. 그런 그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거기서 겪는 인간의 고뇌와 그러한 감성과 그다음 자기 성장통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안내는 전쟁이 끝나면 작가가 되고 싶다고 늘 그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그 유고집들을 그 일기장을 꺼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안네의 일기라는 책이 되겠죠. 그 안네 프랑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13살짜리입니다. 여러분 13살짜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세를 탈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에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한 작은 소녀가 한 인생이 이렇게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일기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소녀는 희망과 인간성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감정 변화에 대한 그런 그거를 기록하게 됐고, 전쟁의 참상, 도일군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참혹한 그 가혹한 그 살인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보고 그거를 고민한 그 가족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됐던 거죠. 이 강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전쟁과 인권, 일기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테마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일기가 책이 된다. 이 책, 이 안네 프랑크가 지은 안네 일기의 핵심 인용구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함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이런 인용구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이 다빈치 코드, 다빈치 노트, 코덱스라는 말이 다빈치 코드, 다빈치 노트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당시는 노트를 가지고 많이 기록을 했고 그 기록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이기 전에 기록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했냐면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마는 그는
무려 일기장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수가 7,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겼죠. 그의 기록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건 자화상도 있고 그렇지만 인체, 해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학도 있고요. 우주, 천체, 광학 없는 게 없어요. 이 또 심지어는 뼈, 골절, 해부학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기록을 남긴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굉장한 가치 있는 그런 그 일기가 기록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기를 한번 소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분이 그 출생과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1452년 경에 출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지금부터 수백 800여 년 전입니까? 550년 전? 그렇게 됩니까? 2025년이 굉장히 그렇게 오래 전에 사람이 이러한 그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 사람 내력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고 또 이 그림들 보면은 제가 다른 걸로 뽑았습니다. 모나리자를 너무 유명하니까 빼버리고 이런 그림을 보면 그 해부학적인 그런 요 그림 보면 여기 사람이 그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서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 이 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저작 운동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손가락은 왜 어떻게 힘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굉장한 천재입니다. 다빈치 일기의 특징을 보면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다 드릴 거예요. 기부하는 겁니다. 제가 뽑아서 만들었지만 우리 다 공유해서 보시라고 드릴 거니까 어디에 이제 담아놨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다빈치 일기의 특징은 다양한 주제들이 한 페이지에 혼재되어 있다. 한 페이지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다가 이건 또 이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 이건 그림으로 그려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옮겨 다니면서 발전시켜가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일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오늘은 빵을 먹었어. 빵에다 잼을 발랐지. 그거를 양상추에다 해가지고 하니까 햄버거가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잇몸이 아팠어. 이렇게 하면서 의학적인 연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유추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몇 번 씹으니까 다 없어지더라. 그 수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역량을 또 계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빈치는 그 질문과 관찰 중심의 글쓰기를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하늘이 파랗지? 왜 밤은 어두운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력 이것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호기심과 탐구가 더 강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고대 로마 서기 121년에서 18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50년이나 한 90년 후쯤 될 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의 16대 황제가 됐는데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 거의 자기 인생이 다 나가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인생에 대한 반추라고 할까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사람들이 잔인하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그래서 자기가 명상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뭐 스토아 철학을 기초해서 그 철학을 거의 뭐 상당한 높이로 발전시킨 그러한 글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기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승패간에 자기 그 진영에서 고독하게 앉아가지고 글을 써댔던 거죠. 그거를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게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된 것입니다. 명상록,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16대 황제, 역사상 가장 현명한 황제다. 그 다음에 161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재위 기간 내내 이민족과의 전쟁이 시달렸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로마 백성들에게 허약한 몸이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허약해진 거죠.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관용과 그런 그 사랑하는 태도로 통치를 한 현명한 군주였다, 황제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지나가서 그 핵심 주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명상록을 쪼개 보니까 자연과의 조화에서는 내 안에 있는 자연에 따라 살아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성과 덕에 대해서는 너를 괴롭힌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어떤 일이 꽝 터졌어. 나를 괴롭히는 거는 그 사건은 이미 터져서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오는 나의 판단이에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저거는 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성과 비이성의 마찰이라고 할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죽음과 덧없음에 대해서는 전쟁 통해 얻은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자기가 황제니까 맨 앞장서서 가야 되는 지휘자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바로 내 발 앞에 놓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한 걸음 나가면 죽음이고 뒤로 와 있으면 살아 있음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뇌했던 그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했겠죠. 야, 어차피 죽는 거야. 싸우다 죽으면 그 영광스럽지 않냐? 넌 로마를 위해서 태어났고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근데 사실은 자기 그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가지고 살자.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를 해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요 다음을 또 한번 가볼까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명상록을 써서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과 이상을 남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시대 1883년경에 태어났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가 기록한 일기의 특징은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자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외감, 인간의 존재의 무의미, 창작의 고통. 그래서 대표적인 인용구로는 나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글을 쓴다 이런 말을 쓰며 또 그를 확장해 보니까 문학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지옥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두렵고 어려운 거는 한 번 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반복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 바늘로 찔러 죽지 않고 찔르니 그것이 더 큰 고통이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은 지옥은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의 고통은 또 영원한 고통,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인용구 중에 하나는 나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다. 나는 쓰고 싶지만 쓰는 것이 괴롭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카프카가 지은 그 단편 소설들이 있어요. 카프카 이렇게 생겼어요.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까지 살았습니다. 대략 51세? 이 정도 됐죠. 이 카프카의 작품인 변신이란 책에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장이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 그 벌레가 1층 서랍에서 2층 서랍까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사람은 손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거를 벌레는 그 한참 기어가는 거야 돼요. 그렇게 변신된 자기 모습에 그 상황에 매우 황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야, 더 기괴한 소설이다. 하지만 그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 그런 내용의 책이 변신입니다. 카프카의 변신하면 오래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출생이 그렇고 학문과 작업이 그렇고 문학 활동을 했고 결국은 자기는 이걸 책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지인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집대성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줬어요. 카프카는 아주 고민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대표작은 변신, 심판, 성, 단편들은 일기, 편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카프카의 글쓰기의 특징은 불안, 소외, 죄책감, 그러한 테마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적 서사가 아니라 마치 악몽처럼 불확실한 세계를 그려나갔고요. 우리가 벌레가 된다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기의 일생, 하루살이의 일생, 그런 변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카프카였습니다. 일상적 언어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주는 거죠. 그냥 평이한 그런 언어들인데 그 묘사한 거 보면은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크게 부각되죠. 그 변신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 이분에 대해서 울프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의 특징은 그 버지니아 울프의 심리, 그 창작, 여성성에 대한 그 성찰, 이런 것들이 그 일기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문학과 삶의 균형, 정신병과 예술, 이런 건데, 그분이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레슬리 스티브는 작가이자 비평가였고, 어머니 줄리아는 미인으로 유명한 자선 활동가. 가정 내 지식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겪었다. 13살 때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이후 울프의 삶과 작품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게 어머니의 죽음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학문과 창작 시작은 뭐 이제 그런 따로 보시면 되고요. 작가로서 성장한 것은 추랑이라는 글로 데뷔를 해서 시작을 했다. 말년에 반복되는 우울증과 정신질환,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 집과 삶의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됐다. 1941년 3월 28일 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 그때 나이 59세였다. 예, 우울증하고도 관계 있고 전쟁의 어떤 통증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슬픈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서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이거 한번 곱씹어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죠. 남편이 나를 깊이 사랑해. 근데 더 이상 그거와 싸울 수가 없어. 그 사랑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그 사랑하는 거를 내가 더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우울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프의 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기 이해의 도구로서의 글쓰기. 그녀의 일기는 작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글쓰기의 본질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감정의 그 진실성. 울프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써내려감으로써 일기의 가치를 높였다. 독자는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며 공감하게 된다. 또 예술과 정신의 경계. 예술적 창작은 때때로 정신의 위험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이 삶의 구원일 수도 있다. 그러한 역설적인 주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렌 켈러를 한번 또, 이제 앞으로 두 사람 남았습니다. 헬렌 켈러하고 뭉크하고. 헬렌 켈러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이를 경유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설리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괴물처럼 지냈습니다. 왜?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눈도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말할 수도 없어.
예,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직 귀가 덜 멀은 거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들린다면 그거는 폭폭해서 뛰다 죽는답니다. 말을 못하는데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뛰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입이 닫히면 귀가 동시에 닫혀야 된대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눈까지 닫힌 거예요. 눈이 닫혀서 깜깜한데 얼마나 자기 인생에 비애가 컸겠습니까? 그런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는 사건이 후에 일어나게 되죠. 헬렌 켈러는 나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불행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헬렌 켈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참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또 하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용 문구들을 많이 남겼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봐주세요. 할 수 없는 게 많죠. 근데 내가 한 거, 해놓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봐달라는 호소. 또 희망은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중에도 한 줄기 빛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희망이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며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행복과 불행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뒤집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뒤집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한쪽만 바라보면서 불행에 울고 행복에 웃고 그러죠. 그런데 늘 행복한 그런 사람에게 불행이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행복 또한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제 이어령 교수님의 그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그분이 첫 번째 내뱉는 말씀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그런 말을 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뭐냐면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MENTO MORI, 이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멘토 모리의 그 진정한 뜻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말 그대로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들기면서 신바람이 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가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가 귓속말로 한 거예요.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생각해. 이건 잠시야. 당신의 영광은 잠시간에 지나간다. 당신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헬렌 켈러의 이 불행을 보면서 여러분의 불행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뭉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드바르드 뭉크. 뭉크도 역시 일기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화가죠. 여러분이 가장 큰 이 뭉크가 그린 최고의 작품입니다. 절규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1년 전에 그린 거는 저 옆에 있는 절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절망이라는 그림, 지금
눈도 없고 이런 사람, 유령 같은 사람이 저 건너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뒤에 저 배후에 있는 그 붉은 노을이 얼마나 붉은지 굉장히 붉게 칠해져 있고요. 저 바닥 끝에 배들이 몇 개 이렇게 떠 있고요. 이 그림들이 황혼역이지만 늦은 황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막 밀려오는 시간인데 이게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림은 뭉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절기와 꽤나 비슷한 절망이다. 뭉크는 절망을 그리고 나서 1년 후쯤 절기를 그렸다. 그림에 등장하는 곳은 오슬로의 에케베르그 언덕인데 저 멀리 바다를 비롯한 연안의 풍경과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 하늘이 인상적이다. 뭉크는 자신의 습작 노트에 자신이 에케베르그 그 언덕에서 산책을 하다 느꼈던 것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늘을 핏빛 붉은색이다. 그렇게 쓴 것을 보면 그 책은 분명 강렬하다 못해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것을 곧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비평하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그는 거대하고 끝없는 비명을 느꼈다고 썼다. 비명을 느꼈대요. 비명.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같은 장소에인 것 같아요. 저기 이 난간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뭉크는 절망을 절기로 재탄생시킨다. 같은 모티브를 반복하고 있는데 화면 앞의 인물은 절망에서처럼 더 이상 난간 저 밖을 보지 않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작품 해설을 하고 있어요. 난간 밖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람자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절망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면 절규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 일그러진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절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시각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을 보면서 이 혼탁한 어수선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7명을 이제 거의 다 살펴봤어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여기서 이 7분이 어떤,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열을 해봤냐면, 나를 비춘 거울로서의 일기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놓고 보자는 거죠. 시대와 자아를 비춘 그러한 거울로 보면서 안네 프랑크는 무엇을 비췄어요? 전쟁과 희망을 비췄어요. 그 다음에 상징성은 시대의 증언이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창조와 지식, 비춘 대상은 창조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성은 호기심의 저장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과 통제, 상징성은 자기 수련. 프란츠 카프카는 고독과 불안, 내면의 진실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성과 창작, 상징성은 문학의 기록. 헬렌 켈러는 장애와 극복, 상징하는 바는 의지의 승리. 에드바 뭉크는 고통과 예술, 그가 상징하는 것은 감정의 해방입니다. 일기는 곧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울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초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매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기에 3가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일기가 하나의 치유의 도구가 된다.
카프카, 울프, 뭉크가 그랬던 것처럼 감정 해소와 자기 돌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치유의 도구로 되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기록의 힘으로 이제 작동할 수가 있죠. 기억과 역사의 보존. 누구처럼? 안네 프랑크처럼, 헬렌 켈러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빈치에 남겨놓은 그 7,000페이지가 넘는 그 기록물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물론 고서적의 가치도 있지만, 그분이 연구한 나름대로 서사적으로 쭉 기록해 놨던 그것들이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가치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성찰의 공간으로서의 그 일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삶을 돌아보는 철학적인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르쿠스처럼, 울프처럼, 다빈치처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너 일기 써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일기 쓰는 게 좋겠어? 안 쓰는 게 좋겠어? 어떤 말을 자신에게 건네고 싶어요? 한번 남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어요? 힘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무관심하게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자기 답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명언으로 남기자니까, 당신의 일기는 당신만의 철학서, 또 역사서, 그리고 문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 배우는 그 젊은 학도들에게 고취하면서 그들이 일기를 열심히 쓸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기록물을 남겨서 자기 나중에 인생의 자료로 삼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세계적인 인물처럼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7명이 쓴 것처럼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과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다만 일기의 위대함은 그 글쓴이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야. 헬렌 켈러가 아니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니야. 뭐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내 마음,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없이 쓸 수 있는 것, 진심을 다한 것, 그것이라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일기,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나 자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일기는 곧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울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표정이라는 말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강의하실 분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이제 졸업식만 남았습니다.